시작하겠습니다. 이 심상치료 제1장을 저희들이 중요한 것들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보고 같이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2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재 지금 책이 있으시죠? 네네네. 여기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발췌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서문하면은 다소 이제 인사적이고 형식적인 인사로 끝나지만, 이 서문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거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책이 좀 역사적인 책입니다. 심상치료의 최초의 책이고, 그리고 벌써 이게 1999년도에 출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23년 전 책인데 상당히 역사적인 책이고 의미가 큽니다. 지금 저도 이제 보니까 새삼스러운데, 일단 먼저 그 저자 서문을 보게 되면 그 처음부터 심상치료는 어떤 상담과 심리치료다라는 것을 좀 여기 핵심적으로 적어놨죠. 칸을 보게 되면 심상치료는 그 체험된 심상의 내용 및 모습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세계의 구조, 특징, 기능 등을 파악하고 규명한 다음 나아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주는 심리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죠. 한번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또 어떤 부분이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심상의 내용 및 모습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심상만 해도 그 단어 자체나 그 현상이 심상치 않는 현상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듣거나 흔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여기는 거기에 나가서 심상의 내용 분석한다 이런 얘기로 쭉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시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죠. 심상은 마음 심자, 그 다음에 형상자거든요. 마음의 형상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형상물을 다룬다, 마음의 형상물로 치료를 한다, 마음의 형상물로 사람을 이해한다, 사람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심상을 전문적으로 심상 위주로 다루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가 심상치료다. 심상을 분석한다, 그 심상을 깊이 활용하는 노하우를,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이렇게 책에도 소개하고 외부에 그 치료 기법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심상은 마음 심자 형상자. 여기에는 굉장히 또 깊은 사연과 깊은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마음 심자 그 형상자를 썼던 이유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 심자 형상이라고 하면 마음의 형상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마음의 형상을 다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상 이미지 그리는 거예요? 마음의 형상이.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심상을 우리가 자꾸 논의하다 보면 심상, 상상, 이미지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이 같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가 궁금해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설명드릴게요.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을 잘 말씀하셨는데, 그냥 영어로 이미지라고 보통 하고 그게 익숙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는 그대로 그걸 번역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어로. IMAGE. 이게 한국말로 올바르게 번역하면 뭘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우리들의 정서나 사고 방식에 이게 좀 두루뭉술,
또는 비슷한 걸 몇 개를 나열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바로 번역을 하면 상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심상이라도 할 수도 있고 뭐 연상이라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영어 그대로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접근 또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일단 도움이 되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마음 진짜 이게 다 지금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정신활동을 나열을 하시오라면 뭘 우리가 들 수 있죠? 생각. 네, 그 다음 또? 의식. 네, 의식.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려면 정신활동을 다룬다는 부분은 무지하게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포인트, 연구는 이 타겟가 정신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만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게 되면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마음만을 다룬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심리학 쪽일까요? 아니면은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쪽일까요? 심리 상담 쪽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는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뜻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정체성이 뭐냐 할 때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쪽이다. 그쪽을 나는 전 관심이 있다. 그쪽을 배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룬다 또는 정신활동을 다룬다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다루는 대상이 뭐냐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또 그 대상이 나와야 돼요. 뭘까요? 마음 문제점. 일단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고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 또는 문제점 얘기를 종종 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때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저 문제가 뭘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신활동 또는 마음에 관련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답인지 또는 다른 용어로 쓰는 게 답인지 이런 게 좀 애매해서 우리가 통일을 했는데 즉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다 이렇게 했던 정의를 내리자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다. 거기 한 수 하나 더 나가서 인간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 그것을 일단 우리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하자 또는 그렇게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우자 이런 그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거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신활동은 뭐냐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정신활동은 첫째 의식, 둘째 감각, 셋째 생각, 사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자고요. 사고. 그 다음 넷째 감정, 다섯째 언어, 여섯째 행위. 행위도 우리가 정신활동의 그 현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행위하면 여기는 또 행동도 나오고 행동은 별의별 행동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 다음 또 대표적인 정신활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다음 대표적인 활동 영역은 좀 심층적인 무의식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안에서 그게 계속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내면 세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심연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의식 그 영역의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 또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쪽 분야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라고 하면 딱 7개인가요?
7개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정식으로 그 심리학을 공부로 가잖아요. 딱 가게 되면 이 심리학 교재도 그렇고 강의가 1장 또는 1교시 의식 하고 변화, 그 다음에 2장 2교시, 그 다음에 감정, 그 인간의 감정은 뭐냐,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정보의 결과. 아, 네, 흥미롭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대화를 하면 아주 우리가 엔돌핀이 팍팍 들어요. 저는요, 마음 하게 되면은 마음은 바로 정신 또는 심리하고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심리 또는 정신과 동일한 개념, 이렇게. 그냥 어감상 정신 하게 되면 뭔가 좀 이성 사고 쪽을 강조한 좀 그 개념이라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심리하면 뭔가 정서, 감정까지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로 할 수 있겠고, 마음 하게 되면 뭔가 내면, 뭐 이렇게 그 우리의 영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동일한 현상, 동일한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저자 서문 아래를 보시면요, 여기서 제일 먼저 화두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과연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통해서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였다.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글 내용을 지금 아래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과연 인간의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저도 이때 막 굉장히 막 이런 공부 학구열에 막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게 심취돼서 이렇게 글을 적은 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감회롭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서문 그 다음 장을 펼쳐보시면 책의 그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는 심상치료의 기본 이해,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심상치료의 역사, 심상현상에 대한 연구, 심상치료 기법들의 종류와 유형,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임상 장면에서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심상치료의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 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에는 이제 치료 이론 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 이론에 근거를 한 치료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심상치료 제 1장은 심상치료의 정의와 이해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심상치료가 뭐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어떤 치료 기법이냐라고 좀 했었는데,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심상치료는 최근 들어서 생긴 어떤 혁신적인 심리치료가 아니라 서구의 임상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체험적 심상현상을 치료의 핵심적 매개체로 다루는 매우 전문적인 심리치료다. 그 다음에 그 심상치료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테크닉이 아니냐, 심상을 활용하는 활용법이 아니냐, 그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 그래서 그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심상만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벌써 그 당시에 심상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 이렇게 많습니다를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그 그린리프의 적극적 심상치료, 그 다음에 프란스의 심층적 심상기법, 그 다음에 레이어의 연상적 심상기법, 그 다음에 알산의 직관적 심리치료, 그 다음 쉐이크 심상기법, 그 다음
호로이츠, 심상치료 기법. 그 다음 쇼르의 심리적 심상치료. 그 다음 로이너의 카타튀메스필드 레벤. 그 다음 카우텔라의 내연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마스, 적극적 심상치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어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지 사이코세라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마고 사이코세라피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심상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미지 이마고 외에 이미지네이션도 있어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사이코세라피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초기에 제가 소개할 때 좀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올바른가.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코세라피 하면 그 사이코세라피는 뭘로 번역하는 게 올바를까요? 사이코세라피 하면 치유.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심리치료. 그러면 심리치료.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럼 이미지 사이코세라피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만 찾아도 하나가 아니에요. 뭐 상상, 뭐 연상, 신상 등등. 그럼 뭐라고 딱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지금 요즘에는 심리 상담만 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상담 심리도 또 알려져 있어요. 상담 심리도 있어요. 심리 상담 학회도 있고 상담 심리 학회도 있을 정도로 다들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치료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걸린다든가 그런 얘기 쓰게 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거기서 또 심리요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심상치료로 하자. 그 정해서 이 책을 소개를 처음에 이렇게 심상치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 17쪽을 보시면 밑에 아랫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심리치료 및 상담 기법이 다루는 네네. 치료의 핵심적 매개체는 내담자와 임상 장면에서 언어로 소개하고 표현한 모든 대화 및 진술 내용, 그리고 여기에 수반된 감정 및 정서 체험에 관한 내용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치료의 본질적 기능을 고찰하면 심리치료 및 상담 기법들이 치료를 위하여 다루는 핵심적 매개체는 대화 및 언어 진술 내용 등이 아니라 대화 및 언어 진술 내용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된 내담자의 전체적인 마음 세계 및 그 마음의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제가 이걸 소개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도입했잖아요. 이 마음을 다뤄야 된다, 당연히 다뤄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마음을 안 다룬다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마음을 다루는 부분이 막연하고 그런 부분까지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 아까 읽으신 내용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그 치료의 핵심적 매개체는 내담자가 임상 장면에서 또는 상담 장면에서 언어로 소개하고 표현한 모든 대화 및 진술 내용,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도 상담에서 언어로 대화하는 그 부분은 의미가 큰 거죠. 대화를 통해서 대화로 또는 언어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파격적으로 언어 진술,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 정서들 뿐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까지 다룬다라고, 전체에 우리가 연구하고 다뤄야 되는 이 목표,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심상으로 다룬다 이 뜻이에요. 네, 또 한번 18쪽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 결국은 마음과 마음 문제점을 다루는데 우리의 마음 그 자체이며 그곳에서 야기된 마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시금 내담자 마음 세계의 기능, 구조, 내용, 상태, 골격, 재질, 특징, 법칙 등을로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마음은 우주 세계와 같이 넓고 광범위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우리의 사고 이성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광대하고 그 심오한 마음의 세계를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한 마음은 어떤 형태로 전달될까요?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전달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은 언어 표현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 마음이 지금 기쁘다, 좋다라고 언어로 표현하면서 아, 당신 마음은 그렇군요. 이렇게 전달 체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어떤 한계,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언어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상징적이고 추상적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는 일종의 이 개념화를 표현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뭔가를 느끼거나 뭔가를 갖고 있는 걸 언어화시켜서 전달하는 체계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인류가 발달하는 촉진제도 됐지만 항상 본질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추상적이거나 본질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건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모든 마음에 관련되는 이론 또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거 역시 항상 한계적이고 항상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게 그냥 단순한 무슨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치료 또는 강박증, 우울증 또는 인간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요긴함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들어요. 원리를. 네, 그 다음에 심상치료 그 1장에서는 그래서 했던 정의 이해를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그 심상 현상을 다룬다라는 특징, 그리고 심상 현상을 다루는 부분이 그게 생소하거나 최근 들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또는 단순히 심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기술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테크닉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마음까지를 다루는데 전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기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하다. 이게 지금 오늘 일정의 주요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심상 현상이 우리 상담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깊이 연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싱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싱어가 많은 것들을 모아서 소개를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20쪽 있죠. 위에 보시면 표 1 있잖아요. 이게 이분이 심상에 관심 휘리꽂혀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심상을 안 다루는 방법이 없구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도표화해서 알려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썼는데 말하자면 중도파, 그 다음에 우익파, 좌익파 이렇게 해서 우익파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 심상을 활용하고 선호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렇게 군을 만들었고 중도파는 적절히 그 심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 중도파라고 또 적었고요. 그 다음에 좌익파는 약간 보수적으로 심상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에서 자주 어린 시절이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그것을 다루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기죠. 왜 그렇게 생기죠? 일단은 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루죠? 또는 과거를 다루죠? 우리가 흔히 과거, 어린 시절을 다룬다 하면 단박에 원인 쪽을 들어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거 시절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과거 또는 어린 시절 있죠.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추억의 현상? 경험? 뭐 또 여기에 다양한 용어가 나와요. 어린 시절과 과거를 심상치료에서는 이 현상을 다르게 봅니다. 어린 시절이나 과거는 어린 시절이나 과거 사실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이나 과거에 그 당사자가 생각하고 그 기억하고 있는 내용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그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떠올린 내용물이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현상이냐는 거죠. 기억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아버지 모습도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있었던 일도 경험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아까 우리 공부했던 형상이란 뜻이에요. 모습이 떠오르는 걸로.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심상이에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의미 있거나 중요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오래 가요. 그 형태가 뭐 기억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린 시절을 얘기해 보세요 하게 되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때 사실에 있었던 걸 입각한 걸 그대로 저장한 게 아니고 내가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거나 받아들인 만큼만 갖고 있다 떠오르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심상치료에서는 어린 시절 과거를 분석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을 과거 시절, 과거, 어린 시절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떤 상을 그 입력하고 있는가 그 심상으로 이해한다. 근데 이 어린 시절이나 과거를 이 상담 분야에서는 심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싫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냥 어린 시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저희들 입장에 보면 심상을 다루는데 용어가 심상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어린 시절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진실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린 시절의 의미와 이 심상이. 만약 어느 분이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부분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살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당사자가 내 어린 시절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상담을 받았어. 그리고 뭘 깨우쳤냐면 실제 어린 시절 그렇게 내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라고 그 사실을 그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변해? 그게 진실인데 본인 해석은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그게 있었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내 주관적으로 입력한 내용물이다라고 깨우치잖아요. 여기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동안 못 고치려고 막 고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그 원리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로 이해하지 마시라. 또는 과거를 과거로 이해하지 마시라. 대신에 과거에 관련된 내 마음의 상, 또 과거에 관련된 내 기억.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기억 이런 얘기 붙이면 쉽잖아요. 과거에 관련된 내 생각. 이게 정답이지. 과거입니다라고 말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이 알맹이를 빼고. 그러니까 과거에 관련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생각이 잘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다뤄봅시다 하는 거고 내 과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이 말씀 드리죠. 그래서 그 심상이 한계가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고, 그러면 심상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느껴서 입력한 그 내용물이라는 거고,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 사실과 현실은 존재할까?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를 두고 본다면 선생님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또는 현실, 우리가 아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현실을 갖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보고 당신은 이렇게 보고 이걸로 싸우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현실도 사실과 현실이라고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갖는 내 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건 진실과 사실이라고 입각하잖아요.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지구가 아니 그건 다른 얘기고, 그 얘기는 진술이 저기 해는 동에서 뜬다, 서로 진다 하잖아요. 그래 동에서 뜨는 건 평생 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그 비추는 그 원인. 해와 달이. 해는 늘 그 자리에 있다? 응?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사실 진실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답이다? 그게 분명히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내 입장과 내 심상이라는 거죠. 태양은 분명히 매일 동쪽에서 뜬다 라는 내 확신과 신념을 소개한다는 얘기잖아요, 본 뜻은. 근데 그 확신, 신념을 빼고 도는 거 그 자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장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신상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31쪽에 역동적 심리치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또 많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역동적 심리치료, 그 다음 심층적 심리치료,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세계, 심상치료의 역동적 치료 기능과 특징은 역동적 심상치료, 무의식 세계의 존재, 이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그 다음에 융의 적극적 심상법, 여기 우리가 이걸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에릭슨의 최면 심리치료, 그 다음에 그 중간 아래 내려오시면요, 첫째 정신역동학적 이론은 정신결정론을 전개한다. 이것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즉 정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아래 밑에 보시면 본능 있죠. 본능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불만족한 무의식적 욕구, 불만의 존재이다. 이거 밑줄을 치시죠. 저희가 왜 무의식, 내면, 마음을 다루냐 할 때 지금 여기 밑줄 치신 부분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욕구 또는 욕구 불만족, 한없는 욕구 불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23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신경증 장애, 거기도 밑줄 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경증 장애는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 정신적 문제를 다룰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문제가 호전성이 있는, 쉽게 해서 그 좀 가벼운 케이스와 문제가 상당히 심한 케이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문제가 가벼운 케이스를 우리가 신경성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호전성이 쉽지 않거나 어려운 케이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심한 경우 있죠. 그 경우는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적인 굉장히 깊은 치료를 받아야 돼. 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또 제가 구분하는데 이 문제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분이 우리가 배운 기술과 테크닉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인지, 우리가 배워 있는 것으로는 만만 쉽게 해결이 될 수 없는지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증 장애는 말하자면 우리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주로 다뤄야 되는 대담자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심상치료의 마지막 최종 정의 측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음에서는 심상 치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심상 치료는 우리 마음 및 정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시키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자아 발견과 자아 성장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 실현 등을 획득하고 체험시키기 위하여 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리 치료 및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문제 해결 측면에 가게 되면 치유 그리고 완전한 치유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완전한 치유가 깊이 논의될 때 많은 분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완전한 치유를 소화해내는 부분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걸 소화해낸다라고 하면 대단한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이 상담, 심리 상담, 심상치료 이게 최종적으로는 목적이 이상적인 자아 실현을 인도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당사자를 진정한 자아 발견, 진정한 자아 성장,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딱 정의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